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조선 유학이 공자맹자 유학이 원래 이건 뿌리죠. 우리가 공자맹자 유학을 우리가 전문적으로는 선진유학이라고 해요. 선진, 그 진짜가 진나라, 진나라 때 진짜예요. 그래서 진나라 이전의 유학, 그걸 우리가 선진유학 이렇게 불러요.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 사서 삼경의 유학 또는 사서 오경의 유학,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본래 유교, 공자맹자의 유교. 근데 이것이 역사가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시황 때 이제 진나라에 와서 진시황의 분서경유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유교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 유교의 경전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또 유학자들을 뭐 땅속에 묻고 이래가지고 유교 말살을 하는 거예요. 진나라 끝나고 이제 한나라가 되니까 이제 한나라가 돼서는 이제 다시 유교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유교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요. 그 한무제에 의해서.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유교를 훈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훈고학. 근데 훈고학도 내내 이 고증학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진, 중국이 이제 위진 남북조로 갈라져요. 맞으면 여러 나라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위진 남북조 시대에서 그 다음에 수나라. 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삼국시대죠. 수나라, 을지문덕. 그 다음에 당나라. 당나라 다음이 이제 뭐냐면 송나라예요. 송나라. 송나라는 우리나라 고려시대죠. 바로 이 송나라 때까지, 공자맹자에서 이 송나라 때까지 몇 년이냐? 약 1100년이요. 이 1100년 동안 유교가 중국에서 사실 버림을 받은 거예요. 맞아면 지식인들한테 인기가 없었다. 그래서 이 시대는 1100년 동안 유교 대신에 불교, 그 다음에 노자장자의 도가 사상이 맞아면 중국 사상계를 지배한 거예요. 그리고 유교는 오히려 주류가 못 되고 아류가 된 거예요. 1100년 동안.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유교가, 여러분들. 그래서 이때 이제 송나라, 당나라 말 송나라 초기에 아주 훌륭한 유학자들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렴계, 정명도, 정의천 형제분, 또 장행거, 또 소강절, 그리고 주희, 주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주자. 바로 이런 분들이 나타나서 우리 유교가 왜 지식인들에게 인기가 없는가, 그걸 반성하게 돼요. 그래서 공자맹자 유교를 새롭게 탈바꿈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종 개혁이에요, 개혁. 공자맹자 유교를 개혁하는 거예요. 그 개혁시킨 유교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바로 성리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송나라 때 이걸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해요? 주자학이라고 그러죠? 주자학. 그래서 성리학, 주자학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정주학이라고도 불러요. 정주학. 정명도 정의천의 정자와 주자의 주자를 따서 정주학 이렇게도 불러요. 또 이거는 송대에 발음된 유교이기 때문에 송학이라고도 불러요. 송학. 이렇게 여러 이름을 가진 게 이게 성리학인데, 바로 이성계 이방원이가 조선을 세우고 국교를
유교로 삼았잖아요. 그때 들어온 유교가 뭐냐? 이게 성리학이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의 유교라는 건 거의가 한 80%가 성리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성리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는 뭐예요? 몽고. 그죠? 송나라, 명나라. 원나라가 먼저. 원나라는 이게 이제 몽고가 세운 나라인데, 그건 이제 학문적으로는 별 특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명나라예요, 명나라 때 이제 양명학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명나라 때 양명학.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육왕학이라고도 해요. 육왕학. 그래서 양명학 또는 육왕학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양명학, 육왕학. 네. 내내 유교는 유교인데, 그럼 이 양명학은 어떤 것이냐면은 불교, 약간 심학, 인간의 마음을 중요시하는 심학, 불교 풍의 유교다. 이렇게 보시면 쉬워요. 불교 풍의 유교. 그래서 이제 태계 선생을 비롯해서 이제 일부 유학자들은 양명학은 이게 이단이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배척을 했어요. 이단이라고 그래서 배척을 한 거예요. 그러나 양명학도 우리 유교는 유교예요. 유교인데 명나라 때의 유학을 양명학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잖아요. 이 청나라는 여러분들 만주족이 세운 나라잖아요. 이때 이제 청나라의 유학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이걸 실학이라고 한다. 이것을 실학이라고 한다. 또 이걸 다른 말로 고증학이라고 한다. 고증학. 네. 고증학. 실학이라고도 하고 또 고증학이라고도 부른다. 이게 이제 청나라예요. 실학 또는 고증학이라고 부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중국 청나라 때의 유학을 실학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강의하는 것은 이제 뭐예요? 실학. 자, 우리나라에서 실학은 어떤 것인가? 또 실학의 정신은 무엇고, 실학이 어떻게 전개됐고, 또 대표적인 실학자들은 어떤 사람이 있는가? 이런 것을 2시간 동안에 걸쳐서 지금부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도대체 자, 공자맹자의 유교, 자, 사서삼경의 유교, 공자맹자의 유교에서 봤을 때 도대체 이 실학이라는 것은 뭔가?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유교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우리가 수기, 치인, 지도다. 우리가 대체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유교가 뭐예요? 수기, 치인, 지도. 좀 유식한 말로요. 자, 수기, 치인, 지도. 하나는 수기요. 나를 닦는 거, 내 몸을 닦는 거. 우리 사람 하나하나가 뭐가 돼야 돼요? 군자가 돼야 돼. 군자가. 어진 사람이 되고 군자가 되는 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수기요. 나를 닦는 거.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자기관리. 자기관리예요. 응? 우리가 유교는 수기가 만사의 근본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학에도 보면은 말하자면 천자로부터 서일에 이르기까지 수기가 뭐냐? 만사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근본이 뭐냐? 수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 선거 했잖아요. 그때도 뭐가 문제됐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감 할 만한 사람인가? 뭐가 문제예요? 거짓말은 얼마나 하나? 나라의 법은 얼마나 지켰나? 음주운전을 했나? 어떻게 그 사람이 성장해 왔나? 어떤 인간인가?
그 인간 검증을 했잖아요. 우리가 빨간 켜놓고,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수기를 검증하는 거예요. 수기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요,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 이제 시장 군수 국회의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올바른 품성을 갖고 올바르게 살지 아니하면 나라의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고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유교의 철학이 얼마나 훌륭한 철학인가 지금 이 시대에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 보여주고 있는. 오늘부터 또 투표지요, 우리가. 예. 우리가 투표하는데도 우리가 시장 군수, 군의원 뭐 뽑는데도 뭐가 필요해? 도대체 저 사람이 사람 같은가? 잘 살아온 사람인가? 저거 사기꾼은 아닌가? 우리 이런 거 검증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이 수기다, 수기. 예. 그래서 수기. 나를 자기 관리요. 나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한 사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그리고 나를 실력 있는 사람, 나를 참된 사람, 남을 사랑하는 사람, 나를 훌륭한 인격으로 만드는 거, 그걸 우리는 수기라고 한다. 그런데 유교는 어떠냐? 수기만 하면 유교는 반쪽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예? 유교는 나 혼자만 고고하게 도를 닦는다. 나 혼자 훌륭한 사람이 된다. 유교는 그렇게만 하면 반쪽 유교예요.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제가 치고 평천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제일 가까운 게 가정이죠. 가정을 잘 건사해야 돼. 가정을. 그 다음에 어디요? 밖에 나오면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야 돼. 더 크게 나가면 세계 인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전 세계지요? 글로벌 시대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만 훌륭한 인물이 될 뿐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나의 능력을 어디에? 이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세계 인류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이걸 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치인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치인. 이걸 논어에서는 수기 안민이라고 돼요. 수기 안민. 네.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수기 안민, 또 안백성이라는 말도 써요. 수기 안민, 수기 안백성, 수기 치인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유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유교가 시대별로 변화된 걸 말씀드렸죠. 자, 바로 이 송나라의 유교가 뭐예요? 성리학이죠? 그 성리학이 바로 뭐냐? 성리학은 바로 이 수기지학이야. 수기학. 내 몸을 닦는데 필요한 유교가 바로 성리학이에요. 이게 성리학은 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나? 네? 우리 인간 어떻게 해야 올바른 사람이 되나? 이것을 강조하는 철학이 바로 성리학이에요. 이게 성리학은 여기서 따진다면 바로 수기학이에요. 성리학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아까 양명학. 명나라 때 양명학이 있었죠? 그 양명학도 어디에 속하느냐? 여기 수기학에 속하는 거예요. 양명학도.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청나라 때의 유학. 실학은 뭐냐? 실학은 이쪽이다. 이게 치인지학이에요. 치인지학. 실학은 바로 이쪽이에요. 이쪽. 예? 예. 그러니까 실학이라는 건 뭐냐?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부강하느냐? 민생, 오늘날 말하는 민생, 부국강병 이쪽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학문, 그런 유교, 이걸 우리는 실학이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교는 같은 유교인데 조금 다르다. 조금 특색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실학은 어떤 거예요? 굉장히 사회 철학이고 정치 철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잘 사느냐, 나라가 어떻게 부국강병하느냐, 바로 그런 쪽을 걱정하는 게 이게 실학이다. 근데 성리학이나 양리학은 뭐냐? 우리 인간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사나? 에?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쪽에 주로 관심을 갖는 게 성리학이고 양리학이다.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실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자, 또 하나 이제. 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 유교는 또 하나 유교의 특징이 뭐냐? 유교는 하나는 뭐냐? 이를 추구하는 거고, 하나는 오를 있자. 이게 유교에 있어서 공자, 맹자가 입만 벌리면 늘 강조하는 게 저 두 가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대학 중용 노나 맹자 다 읽어봐라 이 말이야. 유교라는 건 뭐냐? 저 두 가지요. 하나는 뭐냐면 이로울 이자예요. 이로울 이자. 무슨 얘기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에? 여러분 맹자도 보면 맹자의 맨 앞에 뭐가 나와요? 왕도 정치가 나와요. 왕도 정치. 사빈양생 상사에 무감히 왕도 지시하라.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돼. 의식주에 불편함이 없어야 돼. 에?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거, 이게 왕도 정치의 시작이 출발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 민생의 안정이요. 민생의 안정.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정치라는 게 어때요? 경제 망가지면 끝나는 게, 그렇죠? 예. 나라 경제 망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 표 못 얻어요. 민심 다 떠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 이게 이로울 이자예요. 이거를 유교에서는 이로울 이자 한마디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이 참 멋있는 거예요. 예? 저 이로울 이자가 뭐냐?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 우리 경제라고 하죠? 경제. 경제예요, 경제. 물질, 경제. 또 쉽게 말하자면 뭐예요? 돈이요, 돈. 돈. 이로울 이자가 뭐예요? 돈이요, 돈. 에? 우리 돈 가져 버려야 돼. 돈 벌어서 잘 살아야 돼. 우리 국민들이 잘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어때요? 정말 제가 볼 때 부자 나라요. 부자 나라요. 부자 나라요. 그래서 바로 이 유교는 첫째가 뭐냐? 이로울 이자. 이로울 이자. 잘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의예요, 의. 근데 백성들이 밥만 먹고 잘 살기만 하면 안 돼. 먹고 자고 먹고 놀고 그러면 뭐요? 돼지가 되는 거예요, 돼지. 그래서 반드시 뭐를 해야 돼? 공부를 시키고 교육을 받아서 올바른 인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오를 의자예요. 요게 의리요, 의리. 이거 의리라고 하는 거고, 요건 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실리. 예? 저 이자는 실리요, 실리. 요건 뭐예요? 의리요, 의리. 실리와 의리. 의리가 뭐예요? 오늘날 요즘의 말로 고치면 정의란 말, 정의. 정의로운 세상. 또 요즘 공정. 우리 대통령이 많이 얘기하는 공정, 평등. 이게 다 뭐냐? 바로 저게 오르르 있자예요. 예? 우리가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되 그 대신 또 하나가 있어. 돈을 벌어도 올바르게 벌고 돈을 써도 올바르게 쓰고 그렇잖아요? 응? 돈 버는 게 중요해. 근데 돈을 어떻게 올바르게 벌어야 돼.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반칙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정이라고 하는 거, 정의라는 게, 그래서 경제도 어떤 경제냐? 정의로운 경제. 정의로운 경제. 이걸 우리가 요즘 뭐라 하냐? 윤리 경영이라고 그래요. 윤리 경영. 회사를, 기업을 경영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윤리적인 경영을 해야 된다. 그래야 존경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계적인 기업들 있잖아요. 세계적인 기업들은요, 전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땠어요? 돈 많이 벌으면 도둑놈. 우리가 그런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기업인들, 돈 많은 재벌들 다 뭐요? 저 나쁜 놈들, 도둑놈, 또 국민들한테 제대로 대우도 안 해주고 돈만 벌었다. 과거에는 이런 비난이 있었죠. 또 그런 측면도 조금 있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재벌이나 기업인이 잘못하면 반칙을 하고 나라에 법을 안 지키면 교도소도 가게 되고 또 벌금도 때리고 이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기업들도 아주 수준이 이제 높아졌다. 그래서 존경받는 기업으로 이제 달라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저 의라고 하는 거, 이와 의 이렇게 자, 요 두 가지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요건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민주화. 민주화예요. 민주화 이게. 이건 뭐 이건 산업화예요. 산업화 경제화. 이 두 가지 길이 같이 가는 게 뭐냐? 이게 유교다. 이게 유교 정신이요. 자, 그런데 오늘 강의할 실학은 뭐냐? 자, 아까 말씀드린 성리학과 양리학은 이거 여기 의리. 예, 의리를 연구하는 의리 쪽 이쪽에 속하는 게 바로 성리학과 양명학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실학은 어디 쪽이냐?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쪽 이로울 이자 이쪽 실용과 경제 이쪽을 탐구하는 유교 철학 이게 바로 실학이다. 자, 우리가 수기 치인 중에 치인 그쪽에 하는 게 실학이고 그 다음에 이와 의 가운데 실리 쪽에 관심 갖는 게 바로 이게 실학이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서 이제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떠냐?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실학이라는 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청나라 때의 유학이 실학이니까 그 실학이 그냥 그대로 우리나라에 넘어온 거냐? 아니에요. 다른 거는 성리학도 중국에서 넘어온 거예요. 양명학도 중국에서 넘어온 거예요. 근데 이 실학은 다르다. 이건 달라요. 자, 우리나라는 실학이 고려 말, 조선 초기의 유학자들이 이미 그때 실학이란 말을 써요. 실학이란 말을. 근데 그때 그 실학이라고 쓸 때는 어떤 의미에서 쓰는 말이냐? 실학은 유학을 바로 실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유학이 바로 실학이다. 우리 유학이 바로 실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응? 우리 유학이 바로 실학이다. 그때 이 실학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진실이라는 의미도 있고 진실한 학문이다. 진실. 또 실용의 학문이다. 실용. 실제로 쓸모 있는 학문이다. 실제로 쓸모 있는 학문이다. 이렇게 봐서 유학을 실학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럼 왜 이랬나? 여기에서 불교가 있고 불교. 자, 노자장자의 도가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불교. 자, 불교하고 노자장자의 도가 사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유학자들은 뭘로 받느냐? 이게 허무 정멸지도예요. 허무 정멸지도. 정멸지도. 자, 허무. 불교나 도가는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허무가 뭐예요? 빌어자, 텅 빈 거예요. 무자는 없을 무자예요. 텅 비고 없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로다. 헛되고 헛된 것이로다. 자, 이런 말이 왜 나오느냐? 그러니까 유학자들은 불교나 노자장자의 도가를 뭘로 받느냐? 좀 심하게 말하면 헛소리 한다고. 헛소리. 그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불교의 사상 가운데는 이런 게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재행무상 재범무화. 재행무상 재범무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한다. 맞죠? 맞는 거요. 안 변하는 거 없죠. 다 변하는 거예요. 만물은 다 변한다. 다 변한다. 이게 불교예요.
이 세상을 변하는 걸로 보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는데 그 변하는 걸 모르고 그냥 그것이 고정 그대로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욕심을 내야. 욕심을. 예를 들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부자가 되고 싶어해. 부자. 여러분 부자라는 게 뭐예요?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금이 많고 돈이 많고 재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가지고 있는 돈과 금이 영원히 안 변하나요? 그렇죠? 때로는 폭망하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또 탕진하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해? 부자도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 그러니까 부자 돈이라는 건 뭐예요?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게 영원한 줄 알고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사람들은 다 어떻게 이뻐지고 젊어지고 싶어해. 그죠? 다 이뻐지고 이뻐지고. 야, 참 이쁘다. 그래 어떻게 우리는 여자들은 특히 여성들은 더 하죠. 더 이뻐지고 싶어. 남자들도 어떻게 다 청춘, 영원한 청춘이 되고 싶어. 그런데 솔직히 우리 어떤가요? 아무리 훌륭한 미인도 늙으면 주름살 생기는 거고 이뻐지고 여기저기 고장나고 시들시들해지는 거고. 우리 영원한 청춘이 어디 있어요? 늙으면 다 고장나는 거지. 백발되고 다 이런 거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 아름다움을 그게 영원한 줄 알고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바로 불교는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변하는 거다. 그걸 깨치게 하는 게 불교 정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는 뭐냐? 세상 모든 건 다 헛되고 헛된 거다. 그래서 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아침 이슬과 같고 또 물거품과 같고 그렇게 다 그림자와 같고 그냥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야.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가지고 욕심을 낸다 이 말이에요. 욕심을 냈는데 구하지 못하면 불평이 생기는 거고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래서 그것이 병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이게 불교 철학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뭘 얘기해요?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욕심 버려라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유교하고 다른 거예요. 유교는 안 그렇지. 유교는 왜 그럴까?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보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자동차, 저 건물, 빌딩,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계, 이 멋있는 옷. 유교는 이것이 어떻게 해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이것도 좋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유교는 그런 거예요. 유교는. 근데 불교식으로만 보여. 그거 다 헛되고 헛된 거요. 이렇게 가면 달라지죠?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예. 유교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것들이 다 뭐예요? 있어야 되는 거고 의미가 있는 거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니야. 유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유교는. 근데 불교는 거기에 매이지 마. 그거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다 변하는 거예요. 가치 면에서 다른 거예요. 네, 그 점에서. 그러니까 유교가 볼 땐 뭐냐? 불교나 도가 철학은 비현실적이다. 또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 너무 지나치게 이상적이다. 이상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를 허무정멸이라고 그래요. 허무. 텅 비고 아무것도 없고. 정멸. 고요할적자예요. 고요해서 없어지는 거 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하면 다 아무것도 없는 쓸데없는 이런 거라고. 쓸데없는. 예. 근데 유교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유교의 철학은 우리들의 일상 생활 속에 있는 도리라는 거예요. 자, 유교가 뭘 가르쳐? 부모와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남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살아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뭐요? 실제로 있는 거고 실제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교는 뭐냐? 실학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유학자들이
유학을 실학이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불교 도가에 비교해 볼 때 유교는 실용의 학문이고 진실한 학문이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불교나 도가 쪽에서는 섭섭하다고 하겠죠. 또 거기서도 할 얘기가 있죠. 그러나 유교 입장에서는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자, 이렇게 이제 내려오다가 그래서 뭐냐면 조선시대의 유학자들 그들은 이 유학을 실학이란 말로 많이 썼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결정적인 것은 16세기에 오게 되면, 자, 16세기에 오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로 율곡 선생이 있단 말이에요. 율곡 이. 여러분들, 아이고. 자, 율곡 이 선생. 율곡 이. 자, 우리나라 태계 율곡. 가장 대표적인 유학자의 한 분이죠. 율곡. 이분은 1536년에 태어나서 1584년에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만 48세. 50도 채 못 살았어요. 예? 어머니는 누구예요? 유명한 어머니. 신사임당. 예, 어머니는 신사임당. 저 강릉. 덕수이 씨죠. 덕수이 씨. 덕수이 씨는 우리나라 역사에 아주 대단한 인물 두 사람을 배출하죠. 문에서는 율곡이고 무에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나오는 거예요. 예, 율곡과 이순신 그런 인물을 배출한 집안이 바로 덕수이 씨예요. 예? 자, 이 율곡 선생은 그러니까 조선시대 유학자 중에도 여러분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선시대 유학자라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생각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태계 선생님하고 우리 비교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자, 태계 선생님은 어떤 분이냐? 태계 선생님 머릿속에는 항상 뭐냐? 윤리도덕이에요. 윤리도덕. 그분은 관심이 윤리도덕이요. 그러니까 야, 우리 인간 우리 착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에? 또 나라도 올바른 나라가 돼야 돼. 도덕적인 나라가 돼. 이게 태계 선생님의 관심사예요. 늘 관심은 거기에 있어. 근데 우리 인간이 나라 정치가 살아가는데 윤리도덕만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급한 게 뭐예요? 먹고 사는 거지. 예?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뭐예요? 아니요. 올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겨. 이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1960년대 4.19 일어나고 그 이듬해 5.16 일어나잖아요. 5.16 일어나고서 그 이후에 60년대에 어땠어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대중, 김영삼, 그때 야권을 대표하는 게 김대중, 김영삼, 또 군사정부 이제 군인 출신의 박정희. 근데 그때 어땠어요? 엄청난 우리나라에 이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뭐냐?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경제 건설이다 이거예요. 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고 절대 빈곤이고 그 당시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아마 70불, 60불? 예? 필리핀, 태국보다도 못 살았어요. 그 당시 북한보다도 못 살았어요. 북한보다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건설이 먼저다. 근데 김대중, 김영삼 이 두 분은 달랐지 생각이. 민주화가 먼저다. 민주화가 먼저다. 이래가지고 싸움 엄청 붙은 거예요. 여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말도 못했어요. 그 경부고속도로 만든다고 할 때 막 반대했잖아요. 결사반대했죠. 예? 예. 그게 우리가 걸어온 역사예요, 여러분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유교. 그게 다 유교 철학이에요. 예? 예. 박정희는 뭐예요? 실학적인 관점에서 한 거고, 김영삼, 김대중은 뭐예요? 의리 쪽에서 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돌이켜보면 뭐예요? 둘 다 중요한 거죠?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둘 다. 근데 순서는 뭐가 먼저요? 실학이 먼저예요. 순서는 배가 불러야
자유와 인권을 찾는 거예요. 예? 공정과 평등을 찾는 거지. 배가 고픈데 무슨 뭐 자유 인권을 찾아? 예? 그건 순서예요, 순서. 예. 그러니까 그걸로 보면 박정희의 선택은 옳았던 거예요. 또 그 이후에 우리는 김대중, 김영삼을 거쳐서 민주화의 길을 걸어온 것도 잘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양쪽을 민주화와 산업화를 아주 잘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모범적인 나라예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역사는 참 대단한 역사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율곡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실학과 의리학 이 두 가지를 겸해서 본 분이 율곡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태계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태계 선생님은 오로지 머릿속에 뭐가 있어? 올바른 나라, 올바른 사람, 착한 사람 여기 있어요. 근데 율곡 선생은 안 그래요. 율곡 선생은 뭐냐? 율곡 선생은 입만 벌리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라 걱정을 해. 에? 그래서 율곡 선생님은 임금한테 상소문을 올려요. 그 상소문 속에 구구절절히 뭘 얘기하느냐? 나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율곡 선생은. 그때 선조 임금이 선조한테 전하, 지금 이 나라에 율곡이 이 만원봉사라고 하는 율곡 선생의 이 상소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만원봉사라는 상소문이 있어요. 만원봉사. 이게 글자 수가 무려 만여자예요. 만여자. 엄청이 긴 상소문이에요. 만여자가 되는 상소문을 임금한테 올린 거예요. 선조한테. 근데 이 상소문에 맨 앞에 뭐라고 썼느냐? 맨 앞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정기지시, 사요무실이라, 이게 더 잘 보이네. 야, 이렇게. 정기지시, 사요무실이라. 이게 이 만원봉사라는 상소문에 맨 앞에 나오는 유명한 글자예요. 정기, 지시, 사요, 무실. 자,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때를 아는 게 중요하고, 때를 아는 게 중요해요.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때를 알아야 돼. 한 나라 지도자는 뭘 알아야 돼? 상황 판단을 잘해야 돼. 이 나라가 지금 정상이냐 비상이냐. 예? 옛날 우리 김영삼 대통령 IMF 뭐예요? 판단 못해서 그 사태가 온 거예요. 그걸 미리 알으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돼. 그렇죠? 경제 위기, 안보 위기 다 뭐예요? 미리 알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바보 같으면 무능하면 어떻게 돼요? 상황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나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조 때 병자호란이라고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뭐예요? 한말에 헌종, 철종, 고종, 순종 때 나라 망하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지도자들이 바보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바보 같아서. 그러니까 정치는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시예요. 지시. 때를 알아야 돼. 근데 우리 유교에서는 이 때를 이제 되게 세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창업기, 창업. 나라를 세우는 시기. 이게 창업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혁명의 시기, 혁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싹수가 없어. 도저히 희망이 없어. 그게 뭐냐? 뒤집어엎자. 이게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맞으면 고려 말에 이성계, 이방원, 정도전이 조선을 세운 건 뭐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본 거예요. 이제 고려 뭐냐? 이거 아주 망한 나라예요. 그러니 새로 시작하자. 뒤집어엎은 거예요. 이게 창업기예요. 창업기. 그 다음에 수성기, 그 다음에 수성기, 수성이라는 건 뭐냐? 앞에 사람이 해놓은 걸 잘 지켜만 가면 돼. 앞에 사람이 해놓은 걸 잘 지켜만 가는 시기. 이게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평성대예요. 태평성대. 예. 그 다음에 뭐냐? 경장기. 여러분 경장
오늘날은 안 쓰지만 우리 가보경장 그러죠. 가보경장. 경장이란 말은 오늘날 말하면 개혁이요. 개혁해야 할 시기. 개혁을 해야 된다. 뭐냐? 여러 가지 내부 썩어 빠지고 모순이 많아. 그러니 어떻게 뜯어 고쳐야 돼? 바꿔야 돼? 이게 개혁이요. 예. 이렇게 우리가 역사는 유교에서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창업기, 수성기, 경장기. 근데 이 율곡 선생님은 뭐라고 그랬냐? 상소문에서. 지금 이 나라는 무실. 자, 무실. 율곡 선생 얘기가 지금 이 나라는 뭐가 문제냐? 무실 사태예요. 무실. 없을 무자 무실이요. 실이 없어. 실이 없어. 율곡 선생이 이 만원봉사 이 상소문에서 임금한테 그 당시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러 바치는 거예요. 전하, 지금 이 나라는 뭐냐? 실이 없다. 자, 저 실은 세 가지요. 첫째, 진실의 실이. 진실이 없어. 진실. 뭐요? 다 거짓말이요. 임금도 거짓말하고 신하들도 거짓말하고 백성들도 거짓말하고 나라가 온통 거짓말이요. 여러분, 나라가 온통 거짓말이면 나라 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나라예요. 안 그래요? 자, 대통령이 거짓말해. 장관도 거짓말해. 기업인들은 어떻게 가짜 물건 만들어. 응? 장사하는 사람도 가짜 장사를 해. 사기치고.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진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유용한 게 뭐냐? 진실인 거예요. 율곡 선생은 그 당시 조선이란 나라가 뭐가 문제냐? 진실이 없다. 진실이. 다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둘째, 요 실천이 실천이 없다. 실행이 없어. 실행. 맨 말뿐이요. 공리공론, 공리공담 말뿐이요. 임금도 입 벌렸다면 거짓말. 맨 말만 하지 실천이 없어. 저는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 지도자라는 거는요. 지도자는요. 입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지. 그렇죠? 실천을 해야 업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의지도 있어야 되고 실천력, 추진력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그 점에서 정말 훌륭한 리더죠. 훌륭한 리더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상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양반이 경제개발 1차, 2차, 3차, 4차까지 했잖아요. 경제개발. 계획경제 했잖아요. 계획경제. 그냥 촉하면 기업인들 불러서 수출 점검하고 다 했잖아요. 얼마나 했어, 얼마나.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거. 응?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된 거예요. 그런 애국심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 그러니까 율곡이 때 뭐냐. 조선 이 나라가 온통 뭐냐. 전부 다 말뿐이요. 공리공론, 공리공담. 그래서 실천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실용이 없어. 실용. 모두가 다 뭐요? 허례허식만 허례허식. 전부가 빈말, 전부가 명분만 좋아해. 명분, 이름만 좋아해요. 겉으로만 화려하게. 실속이 없어. 요즘 말로 하면 실속이 없어. 실속이. 바로 율곡 선생이 선조임금에게 얘기한 바로 이 실이 없다는 말이 이 말이야. 없을 무자 무실.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뭐가 문제냐? 실이 없다. 그래서 율곡 선생은 이 실이 없는 것을 뭘로? 자,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실, 실을 힘쓰는 거. 이 무자가 힘쓰는 무자예요. 실을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실을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때를 하는 게 귀하고, 정치하는 데 있어서는 때를 하는 게 귀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실을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정기지시 사유무실이라고 하는 율곡 선생의 만원봉사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율곡 선생은 그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떠냐, 완전히 200년 묵은 집이 썩어 문드러져서
율곡의 임금이 상소문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전하께서는 정말 총명하시고 어지셔서 한번 결심만 하면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사온데 항상 할까 말까 하다가 말까에서 끝이기 때문에 한 가지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나라가 200년 묵은 집이 썩어 문드러져서 동쪽을 고치면 서쪽이 무너지고 서쪽을 고치면 동쪽이 무너져. 유명한 목수라도 손댈 바를 모르는데 백성의 부모라고 하는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팔짱만 끼고 앉아 나라 망할 것을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나라 망할 것을 생각하면 밤중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에? 이게 율곡 선생이 선조에게 올린 상소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상소문마다 맨 끝에 뭐라고 쓰느냐? 이대로 가다가는 10년도 못 가 나라 망합니다. 율곡이요. 임금에게 올린 상소문마다 끝에다 꼭 쓰는 말이에요. 이게. 이대로 가다가는 10년도 못 가 나라 망합니다. 근데 실제 어떻게 되느냐? 율곡 돌아가시고 8년 만에 임진왜란이 현실로 닥친 거예요. 임진왜란이. 예? 예. 그래서 율곡 선생은 그 당시 이 선조를 향해서, 선조를 향해서 이와 같이 시대 상황을 똑바로 인식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율곡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지도자라는 건 어때야 되느냐? 지도자는 상지가 있고 중지가 있고 하지가 있다. 예, 지도자의 종류는 상지, 중지, 하지. 상지는 뭐냐? 상지는 나라의 위태로움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자. 그런 지도자가 뭐냐? 이 상지예요. 제일 똑똑한 지도자다 그 말이에요. 상지. 네? 나라의 위태로움을 미리 알고 대비를 하는 지도자. 중지는 나라의 위태로움을 보고서 대비하는 자. 에? 나라의 위태로운 현실을 목도하고 보고 대비하는 자. 이게 중지요. 하지는 나라의 위태로움을 보고서도 대비를 하지 않는 자. 이게 제일 하지 못난, 아주 못난 무능한 지도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지, 중지, 하지. 그러면서 선조한테 율곡 선생이 전하께서는 상지는 못 되더라도 중지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율곡 선생은 제가 얘기를 왜 하느냐? 조선 500년 유학자 가운데서 바로 이 실학, 성리학자예요. 율곡은 성리학자예요. 태계 선생님과 아주 라이벌이, 맞수요, 맞수. 그렇게 훌륭한 성리학자예요. 그런데 이 양반은 성리학 말고 또 하나의 큰 덩어리를 가졌다. 그게 뭐냐? 바로 실학이요. 예? 그래서 율곡 선생은 성리학과 실학, 이게 50%예요. 성리학과 실학이라는 이 양쪽, 이 큰 이 학문을 가진 분이 율곡이다. 그래서 율곡은 성리학을 하면서도 실학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래서 틈만 되면 임금에게 백성이 어떻게 해야 잘 살고 어떻게 해야 나라가 부국강병하고 그거를 일일이 다 뭐냐 상소문 속에서 임금한테 첫째는 뭐냐? 여러분 의사라는 게 뭐예요? 의사는 진단을 잘해야 돼. 예? 환자 진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나 진단을 잘해야 돼. 율곡 선생은 선조한테 지금 이 나라의 병폐가 뭐냐? 안보 상황은 이렇습니다. 경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민심은 이렇습니다. 예? 이거를 하나 전부 율곡 선생은 임금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뭘 하느냐? 대책을 얘기해, 대책을.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나라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곡 선생 머릿속에 말하자면 조선이라는 나라를 개혁해야 될 청사진이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곡 선생은 선조 임금한테 지금 국방, 군사개혁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행정개혁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육개혁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참 뭐 조목별로 얘기해서 다 선조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율곡 자신이 임금은 아니잖아요. 조선이라는 나라라는 것은 임금이 전권을 가진 나라예요.
임금이 말을 안 들으면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율곡 선생의 이러한 진언은 선조에 의해서 반영이 되질 않았다.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율곡 선생을 조선 실학의 선구자다. 조선 실학의 선구자.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반계 유영원이라든지 성호 이익이라든지 하는 실학자들이 바로 이 율곡 선생을 존경하고 또 율곡 선생의 실학 정신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영남 지역에 실학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기호 지역에서 나와요. 이들을 기호 남인이라고 그래요. 남인. 여러분들 이 동인 서인 있잖아. 당색으로 말할 때 동인이 남인 북인으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 남인 계열들이 어디 사느냐? 경기도 지역에 살았어요. 주로 경기도. 그래서 그분들을 기호 남인이라고 그래요. 기호에 살고 있는 남인이란 말이요. 달리 말하면 기호 태기학파요. 기호 태기학파. 그러니까 학문적인 뿌리로 보면 태기학파요. 그런데 그분들은 실제 학문은 뭐를 했느냐? 실학을 한 거예요. 실학을. 그래서 그 실학은 누구를 계승했느냐? 율곡을 계승했다. 그러니까 성리학적 뿌리는 태계인데 그분들의 학문은 실학이에요. 그 실학은 누구냐? 율곡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누구냐면 반계 유영원, 성호 이익 선생, 성호 이익. 이런 분이 바로 그 당시 기호 태계학파의 대표적인 실학자예요. 자, 10분간 휴식하시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세요. 자,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신 그 강의록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집에 가셔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심심할 때 오늘은 그냥 제 얘기를 들으시는 게 좋아요. 뭐 여러분들 시험 볼 것도 아니니까, 그지?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얘기 들으셔요. 외울 것도 없는 거고, 그런 거구나.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편안하게 들으셔요. 자, 이 실학사상은 그래서 율곡의 이제 선구자라고 했는데, 율곡 말고도 이제 누가 있느냐면 우리 선구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토정 이지함 선생이 있어요. 토정 이지함. 우리 토정비결의 작자로 유명한 한산이시 토정 이지함 선생이요. 이분도 특이한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토정 이지함 선생은 세상의 유학자인데 그 시절에 완전 이제에 돈 버는데 아주 굉장히 팔고, 그리고 세상에 이 양반이 이 충남 서천 분이거든요. 근데 바다를 그렇게 좋아해서 바다를 좋아해가지고 그 당시 제주도를 몇 번 왔다 가고 섬을 많이 막 내려요. 그리고 배 타는 걸 무서워하질 않아. 그리고 말하자면 조석간만 그 밀물 썰물의 때를 미리 알아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이 배를 타고, 그리고 무인도를 또 이 양반이 가서 무인도에다가 박을 많이 심어가지고, 옛날엔 바가지 가게 그릇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떼돈을 벌어요. 그리고 이 양반이 염전 사업에 또 눈을 돌려요. 에?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시대에 정말 뛰어난 실학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경기도 포천군수하고 또 충남 아산군수를 잠깐 오래 하지도 않아요. 조금 했어. 근데 그때 임금한테 올린 상소문 속에 그런 게 나와요. 임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포천군, 내가 군수인데 나에게 뭘 줬냐? 바로 이 바다의 갯벌, 여기를 일정한 동안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또 나라에 세금도 많이 바치겠다. 이런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상이 뭐냐? 염전사업이에요. 염전사업. 그래서 염전사업에 해서 내가 떼돈을 벌겠다. 그리고 이 양반은 이 바다야말로 무한한 보고다. 그 이 바다를 개발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유학자가 말이요, 어려운 일 아니요, 그죠? 그 시대 유학자가 돈 버는 얘기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예? 바다, 지금 말하면 해양자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분은 아주 독특한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실용과 실학, 그 다음에 이제 외국과의 이 개방, 무역 통상을 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실학의 선구자로 보는 분이 바로 토종 이지암 선생 같은 분도 있어요. 그 밖에도 이제 여러분이 홍길동전을 쓴 허균 있죠, 허균. 예, 그분도 바로 이 실학의 선구자예요. 굉장히 말하자면 개화됐던 분이에요. 개화됐던 사고가. 그 다음에 이제 이수광, 한백겸, 또 김육 같은 분, 김육, 이런 분들이 다 실학의 선구자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에 이제 실학자가 많아요. 그 중에 몇 분만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를 간단히 하도록 할게요. 자, 첫째 누구냐면은 반계. 반계 유형원. 반계 유형원 선생님. 네. 호가 반계예요, 반계. 반계 유형원. 반계 유형원. 이 반계 유형원 선생은 원래는 경기도 분인데, 경기도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네, 1622년에서 1673년 1673년 이게 17세기의 인물인데, 이분은 원래 경기도 분인데 31살 이후에 그 전라도 부안, 예를 들어 부안, 지금 우리 새만금이 있는데 이제 부안, 거기에 우반동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평생을 야인으로 벼슬에 안 나가고 말하자면 시골 선비로 평생을 산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유명한 반계수록이죠. 우리 역사에서 우리 역사적에서 많이 배웠지요. 반계수록. 자, 반계수록. 우리가 유형원 하면 반계수록. 이분은 이 반계수록 속에서 뭘 했느냐? 조선이란 나라를 개혁해야 되겠다, 개혁. 그럼 개혁을 어떻게 할까? 그거를 노심초사, 맞으면 중국의 서적, 우리나라의 역사서 이런 걸 다 뒤적거리고 직접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현실을 보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개혁. 그럼 여러분, 개혁이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봐요. 정치개혁, 행정개혁, 군사개혁, 교육개혁, 또 조세제도를 어떻게 개혁하고, 개혁할 게 한두 가지요. 그 방법론을 전부 책 하나로 쓴 거예요. 몇 년 동안? 19년 동안. 19년 동안. 네? 그래서 19년 동안 이 반계수록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조선이라는 나라의 전면적인 개혁에 대한 청사진.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개혁해야 될까? 그 개혁에 대한 아이디어, 프로그램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한 권의 책 속에 만든 분이 바로 반계
유형원 선생이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저쪽 새만금 쪽에 여행을 가시면, 예? 거기서 이렇게 부안, 거기 이제 바닷가로 다 이렇게 길이 쭉 나 있잖아요. 선운사 가는 길, 곰소. 여러분 채석강 가보셨죠? 채석강으로 해서 곰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그 가기 전에 거기에 바로 반개 유형원 선생이 살았던 거기 우반동. 예, 거기 지금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 여기 해놨어요. 거기입니다. 바로 바닷가예요, 바닷가. 그래서 이 양반은 그 당시에도 벌써 이 시골에서 뭘 했느냐, 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거기 주민들을 모아서 이 총 사격 훈련도 시키고, 예? 예, 그다음에 배를 직접 만들어서 배를 건조하는 그런 저기도 하고, 그래서 말하자면 실학자, 말하자면 민생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한 그런 우국 정신을 잃지 않고, 그래서 실학자로서 아주 존경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 바로 반개 유형원 선생이에요. 반개 유형원 선생. 자, 그다음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누구냐면 성호이익. 자, 할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다음에 성호이익. 성호이익 선생. 이거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운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나온 거예요. 이분들은. 자, 성호이익 하면 이분은 1681년에 태어나서 1763년 1763년에 성호이익. 호가 성호, 이름이 이익. 이분도 경기도 안산 사람이에요. 경기도 안산 사람인데 형이 사화에 연루돼 가지고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벼슬길을 단념하고 이 양반도 완전히 제야에서 평생을 학자로서 벼슬길에 안 나가고 평생을 제야에서 학자로 일생을 산 분인데, 자, 이분은 특징이 뭐냐? 박학이요, 박학. 이분의 특징은 박학이에요, 박학. 그러니까 이분은 백과전서, 우리가 백과전서라고 그러죠. 백과전서. 우리가 애들 공부할 때 백과전서 모르는 거 찾으려면 백과전서 아니야. 백과전서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야. 그러니까 유학자가, 옛날에 유학자들은 대학 중용 논어맹자, 맞아요, 철학만 한 거잖아요. 윤리도덕만. 근데 이 실학자들은 관심이 달라. 그러니까 이분들은 병법도 연구하고 천문 지리도 연구하고 또 언어도 연구하고, 예? 그러니까 경제라든지 과학기술, 지금 말하면 과학기술, 이래가지고 모든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학이요, 박학. 넓게 공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바탕으로 나온 책이 뭐냐면은 바로 이게 성호사설이. 성호사설. 이게 사라고도 읽고 세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호사설로 읽었어. 성호사설. 예. 이게 바로 성호이익의 대표적인 저술이죠. 성호사설. 예. 이 책이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백과전서다. 백과전서. 이 양반도 이 책을 40여 년간 쓴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천지란 무엇인가? 예? 또 일식, 월식, 이런 거, 지진 같은 거, 예, 이런 것들을 하나 전부 설명한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항목이 몇 개냐? 3057개 항목. 3000여 개의 항목을 설명한 거예요. 이게 사전이에요, 사전. 지금 말하면 사전. 백과사전. 바로 이 책이 이게 성호 사설인데, 근데 이분은 아주 굉장히 박학해서 이분이 뭘 주장하느냐. 이분은 그 자연과학, 이 과학에도 굉장히 박학해서 이 지구가 둥글다는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인공위성으로 저기 나가서 지구를 사진 찍으니까 지구가 동그랗게 나오잖아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안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우리 평생 살아봐도 어디 지구가 둥글어? 가져가도 끝없이, 예? 그렇잖아요. 아니, 지구가 둥그러면 바닷물이 쏟아져야 될 거 아니야? 쏟아질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이게 지구가 동그러. 그럼 동해바다, 서해바다 바닷물이 밑으로 쏟아져야 될 거 아니야, 밑으로. 안 쏟아지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니까 우리가 지구는 둥글다. 또 지구는 뭐예요? 굴러간다. 응? 이걸 우리가 1년에 365바퀴, 응? 뭐 한 달에는 30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만 옛날 옛적에는 어려운 거예요. 그걸 알기가. 근데 이분은 이 시대에 벌써 지구가 둥글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구가 자전, 스스로 지구가 굴러간다, 돈다. 그게 하루지, 하루. 이렇게 지구가 스스로. 그 자전과 공전, 예.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또 스스로 하루에 한 번씩 굴러가고. 사실 생각해보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우리 지구가 이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가 이게 움직이는 거지 지금. 이게 하루에 한 번씩. 그러면 덜커덩 소리를 나야 될 거 아니요. 어? 하다못해 요만한 축구공을 움직여도 소리가 나는데, 그죠? 근데 이 지구라는 공이 얼마나 큰 거예요, 이 덩어리가. 이게 움직이는데.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예? 정말 신기한 거죠, 우리가. 네. 그리고 또 이 양반이 무슨 소리 하느냐. 바로 바닷물이 밑으로 쏟아지지 않는 건 뭐냐. 중력이 있어서 다. 인력. 우리가 만류 인력이라고 그러죠? 우리 서양에서는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해서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우리 물리학자예요. 예? 사과가 왜 사과가 떨어지는 거.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요? 여기에 인력이 있다. 이 지구의 중심에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이게 인력이래. 중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닷물이 밑으로 안 떨어진다. 그리고 이 지구 끝에 있는 사람은 거꾸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꾸로. 그죠? 그 하늘로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떨어지고 붙어 있단 말이에요. 예. 이제 이러한 이치, 이것뿐이 아니에요. 이제 일식, 월식, 또 이를테면 지진, 그 다음에 이제 밀물, 썰물의 원리,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이게 다 어떻게 몰랐던 거죠. 예. 그 이런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예. 그래서, 바로 이 성호 이익이라는 분은 이런 점에서 굉장히 뛰어났던 분이다. 또 재밌는 게 이분 얘기 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심장 있잖아요, 심장. 예? 우리가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심장을,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거 있죠? 생각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봐, 그러지, 우리가. 우리 그러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야. 자, 반성을 하는데 뭘 반성이야?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기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 심장이라고 본 거예요, 심장이라고. 그래, 이 마음 심자요, 심장.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냐? 이 심장에서 생각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라. 근데 이걸 성호이익이 뭐라 그러냐? 아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건 뇌에서 나온다, 뇌에서. 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발견 아니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우리가 이걸 알게 된 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드라마 그 허준 보잖아요. 허준 동의보감 허준을 보잖아요. 여기 가까웠죠. 저는 참 정말 우리 허준 선생 같은 분은 우리가 세계에 내놓을 만한 인물이에요. 그죠? 예. 정말 나는 허준 선생 같은 분은 우리가 세계에 내놓을 만한 인물이라 생각해요. 예. 정말 의사로서 그런 분이 없죠. 정말 한 인간으로서 정말 훌륭한 분이죠. 그 허준 선생 스승이 그 유이태 선생 아니요. 예? 근데 유이태 선생이 암 걸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허준한테 내 몸을 네가 해부해서 이 인체를 한번 봐라. 옛날에는 사람 몸을 귀하게 여기니까 어떻게 해요? 인체 구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그거 했다면 큰일 나는 거지. 옛날에는 사람 몸을 해치면 그건 큰일 나는 거거든. 그러니 옛날에 의사들이 어떻게 한의사들이 의사들이 의원들이 사람의 인체 구조를 알 길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서양은 달라요. 서양은 그 점에서 달라져요. 서양은 외과 수술을 하게 된 거죠. 예. 이제 그게 이제 우리 한의하고 서양 의사들하고 그게 이제 달라진 거예요, 바로. 예. 그래서 어쨌든 이때 이 성호 이익 같은 분은 그 점에서 굉장히 앞서갔던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양반이 무슨 얘기하느냐? 종목법을 비판해요. 종목법. 종목법. 이 종목법이라는 게 이 조선시대의 아주 악법 중에 악법이고 못된 법이 종목법이에요. 맞아요. 신분을 어머니를 따라서 그냥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할머니가 종이면 그 후손들은 다 종이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 혈통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게 종목법이에요. 그게 기가 막힌 거죠. 일종의 연좌제다, 연좌제. 그러니까 할머니 부모 잘못 만나면 그대로 자기 신분이 평생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성호 이익 선생 같은 분은 이런 종목법, 이거는 천하의 악법이니까 이건 고쳐져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호 이익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 당시 조선이 인구의 10분지 9가 다 천민 서자다 이거예요. 전부 불우한 환경에 있는 천민 서자가 인구로 따지면 지금 말하면 90%다. 90%. 그러니 그 90%를 제쳐놓고 10%에서만 인재를 뽑았으니 얼마나 많은 인재를 다 버리는 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도 우리가 인사 문제 갖고 말이 많지만 근데 이 시대에 그러니까 양반들이 몇 프로냐? 10%밖에 안 된다. 10%밖에. 나머지 90%는 다 뭐예요? 이거는 중인, 천민, 노비들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벼슬 못하는 거예요. 응? 이래가지고 나라가 되겠는가? 이런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은 또 독도. 여러분들 안용복이라는 분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마 울릉도 가시면 독도 관한 지역이 있죠. 거기에 안용복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평생을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앞장선 분이 안용복이에요. 바로 이 성호 이익 선생이 이분이 안용복 선생을 엄청 아주 훌륭한 인물로 받들죠. 맞아요. 우리 민족이 이 독도라는 땅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국심을 발휘하는 그런 선열,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분은 이 서학에 대해서 서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서학이 뭐냐? 이게 이제 서학은 두 가지요. 하나는 천주교예요. 또 하나는 서양의 과학기술. 그러니까 이미 중국의 명나라 때부터 서양의 문화가 들어오거든요. 서양의 과학기술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천주교가 들어와요. 이것이 우리나라로 이제 오는 거거든요. 이때 우리나라 유학자들은 어떻게 이 서학을 배척하죠. 반대한단 말이에요. 천주교 반대하죠. 과학기술도 뭐예요? 저거는
그 당시 유학자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괴물로 보는 거예요. 괴물. 이런데 바로 이 성호 이익 선생은 안 그렇다. 그래서 기독교와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호 이익 선생의 제자가 많거든요. 이 성호 이익 선생의 제자도 많고 또 자기 그 친척, 마지막 아들부터 시작해서 조카들이 다 학자예요. 다 학자예요. 실학자예요. 그 다음에 친구. 그래서 제자, 친구, 가족들.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다 뭐냐. 전부 실학자가 되는데 이분들을 합쳐서 우리가 성호학파라고 그래요. 성호학파. 성호학파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성호 이익 선생은 바로 이 실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실학이라는 학파를 형성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성호 이익 선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나오느냐. 이제 성호학파에서 바로 천주교 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제 성호 이익 선생의 제자 중에 두 파로 갈라져. 한쪽은 실학은 실학인데 기독교를 반대하는 천주교 반대파가 나오고 또 한쪽은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파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도 좌파, 우파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홍대용. 자, 담원, 홍대용. 호가 담원이에요. 담원, 홍대용. 자,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사람들은 홍대용, 그 다음에 누가 있냐? 박지원이 있어요. 박지원, 연암 박지원. 그 다음에 박제가, 초정 박제가,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우리가 이분들을 뭐라 그러냐? 북학파 실학자예요. 북학파 실학자. 네. 이분들을 북학파 실학이라고 한다. 북학파 실학자. 네, 북학파 실학자라고 한다. 자, 여기 이분들은 언제 인물이야? 18세기 인물이요. 병자호란 끝나고, 병자호란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청나라한테 이제 얻어맞고서 그때 이제 이 조선의 유학자들은 어떠냐? 두 파로 갈라져요. 한 파는 뭐냐? 우암 송시열 선생을 비롯한 이 사람들은 자, 우리가 저 오랑캐 청나라한테 침략을 받았다. 항복을 했단 말이에요. 인조가. 그러니 이 분하고 원통한 일을 어찌할 건가? 원수를 갚자. 복수 설치.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의리. 청나라의 원수를 갚자. 이래가지고 바로 우암 송시열 선생의 이제 한테 배운 사람이 누구예요? 효종이잖아요. 효종하고는 사부. 우암 송시열이 사부요. 효종에. 복림대군 때 맞으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효종 임금이 우암 송시열과 손을 잡고 북벌개혁을 하는 거예요. 북벌이 뭐냐? 청나라를 한바탕 싸우자.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중국하고 한번 해보자. 오늘날 그 당시에도 이제 역사학자들은 무모한 짓이라고 지금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계는 가상하다. 그죠? 그 정신만은, 그 용기만은, 그 뜻만은 대단하다. 그 대단한 거예요. 진짜. 효종이요. 우암 송시열 선생을 독대를 해요. 개인적으로 불러서 독대를 해요. 털옷을 하사를 해요. 털옷을. 임금이 우암에게. 그러면서 그냥 그대는 내 뜻을 아는가? 이 옷을 입고 나와 함께 저 만주벌판을 달리자는 것이니라. 이 옷을 입고 그대와 내가 저 만주벌판을 한번 달리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 5년, 8년, 10년을 두고 준비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청나라와
한바탕에서 이 억울하고 분한 분통함을, 원통함을 갖자. 이게 이제 복수설치요. 네? 그랬던 건데 결국은 이제 효종이 일찍 죽는 바람에 효종의 죽음으로써 결국 북벌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한쪽은 뭐냐, 우암 송시를 중심으로 해서 유학자들이 청나라와 싸워야 된다. 이제 이쪽에 쓴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쪽은 뭐냐, 지천 최명길. 혹시 여러분들 남한산성 영화 보셨죠? 예, 그게 병자호란을 다룬 영화죠. 남한산성. 예, 그게 이제 거기 최명길하고 청음 김상원 선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청음 김상원 선생은 싸우자는 거고, 그 지천 최명길은 우리가 힘이 있느냐, 싸워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 힘을 기르자. 우리가 억울하고 분해도 어떻게 물러서서 힘을 기른 다음에 나가 싸우자. 소위 협상파죠. 협상파. 주화파, 주전파. 주전, 주화. 싸우자, 화해를 하자. 예. 그래서 화해에 앞장섰던 분이 바로 지천 최명길 선생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 바로 지금 말씀드린 북학파 실학자. 자,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분들은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청나라를 이기려면 청나라를 배워야 돼. 청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조선의 유학자들은 뭐예요? 청나라 저것들은 만주족이야. 저건 오랑캐야. 저것들은 다 오랑캐야. 무식한 놈들이야. 그러니 볼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 누구냐? 이 북학파 실학자들은요, 전부가 그 당시 서울 사람들이요. 누구냐?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아주 대단한 벼슬을 가진 유학자들이에요. 근데 이들 신분이 뭐냐? 거의 다 서자예요, 서자.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양반 가문의 아주 훌륭한 집안이요. 근데 뭐냐? 신분이 서자 출신들이에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아버지 따라서, 작은 아버지, 할아버지 따라서 중국을 여러 번 갔다 와요. 중국 구경을 하고 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에? 중국은 말이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한번 1950년대를 우리 기억해 보세요. 한번 우리 5.16천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떻게 살았어요? 시골 기가 막히잖아요. 정말. 에? 정말 기가 막혔죠. 뭘. 여러분들 우리 화장실 봅시다. 화장실 어땠어요? 화장실 종이가 없었잖아. 종이가. 시골에 종이가 어딨어? 공무원이나 돼야 종이가 있지. 안 그래요? 학교를 가야 애들 노트나 아니면 교과서 다 쓰고 나야 종이가 생기지. 종이가 어딨어? 화장실 뭘로 썼어요? 집단 갖다 놨잖아. 집단. 그게 우리 현실 아니에요? 그뿐입니까? 세상에 우리 벽도 어땠어요? 종이가 없으니까 벽이 뭐예요? 맨벽이었지. 솔직히 처음에 맨벽이었지. 방에. 여기는 돗자리도 아니지. 그냥 엉성한 거 막 해가지고 깔아놓고, 거기다 애들 어떻게 오줌 싸고 똥 싸고 다 했잖아. 세상에 그러니 이가 안 생기고 빈대벼룩이 안 생겨? 어렸을 때 보면 기둥 틈에 빈대가 수두룩해. 겨울 되면 화롯불에다 어떻게 해요? 앉아가지고 내복 벗어서 이 잡는 게 이랬잖아요. 이게 우리 살아온 얘기 아니냐고요. 초가삼칸이라는 게 뭐예요? 초가삼칸이라는 게 기가 막힌 거지 뭘. 나무 뚝뚝 뼈다가 흙으로 다 쫙쫙 이겨버려가지고 다리 쭉 뻗으면 키 큰 사람은 끝과 끝이요. 그죠? 옛날 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을 가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집을 짓는데 뭘로 져? 벽돌로 짓는 거예요. 벽돌. 흙을 구워서 네모 반짝반짝하게. 이래갖고 집을 지니
얼마나 멋있어. 단단하고 거기다 뭐냐, 이미 수레가 생겼어. 그게 어떻게, 수레가 생기니까 어떻게, 이게 커져. 도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도로를. 에? 길을 널찍하게. 에? 그 다음에 그 시대에 이제 뭐요, 안경이 나오죠. 안경, 시계 같은 게 나오죠. 응?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도 듣지도 못했던 신기한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그래, 갔다 와서 얘기를 하겠죠, 친구들한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유학자들은 뭐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 그냥 완전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응?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의 이익이 되고 백성을 잘 살게 하는 것이라면, 응? 오랑캐 문화라도 배워야 한다. 이게 박지원 선생의 글 속에 나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거라면 오랑캐 것이라도 배워야 한다. 근데 그 당시 대부분의 유학자들은 뭐예요? 오랑캐 문화는 나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잘 아는 중국의 등소평 고양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양이가 흰 고양이냐 검은 고양이냐가 문제가 안 된다.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진짜 고양이다. 어?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실용주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이 오늘날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도 바로 이분들은,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이 북학파 실학자들은, 이분들은 뭐냐, 조선이란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청나라가 오랑캐냐 아니냐 이거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발달된 문화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에서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들 기가 막혀요. 이분들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첫째, 이분들 뭘 얘기하느냐, 개방이요. 개방, 무역을 개방해야 된다. 예? 그때만 해도 뭐냐, 밀무역이요. 밀무역, 몰래 무역했어요. 근데 이건 뭐냐, 무역을 양성화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항구를 개방해서 중국과 통상을 해야 된다. 뭐라 하느냐, 지금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가난이다. 가난. 이 가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국과 통상하는 것뿐이다. 통상하는 길밖에 없다. 여러분, 이 시대에요, 무역 통상만이 살 길이다. 이 얘기가 나와요, 이분들한테서. 그럼 이걸 우리가 실천한 분이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우리 어땠어요?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무역, 수출, 에? 10억 불, 100억 불. 이래갖고 오늘날 우리가 이거 된 거 아니에요? 이것을 앞장섰던 분들이 저분들이에요. 저 때에도 저런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뭐가 문제냐? 가난이 문제다. 가난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중국과 통상하는 길뿐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세계라는 게 중국이거든. 우리나라에서는 세계라고 하면 중국이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나와요. 우리의 국력이 더 나아지면 일본, 또 안남, 베트남, 여기와도 통상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외국어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외국어의 중요성, 놀라운 얘기요. 외국어의 중요성.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임금과 신하들이 통역관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면 어찌 될 것인가? 예? 이때도 통역관이 장난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 외국어 배워야 된다. 그래서 만주어, 몽고어, 외국어 배워야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계화, 그죠? 세계화. 특히 우리나라는 뭐예요? 영어만이 살 길이다. 그죠? 지금 우리나라는 뭐예요? 어려서부터 애들이 영어에 한이 된 나라예요. 한이 된 나라. 그런 나라 아니요? 근데 지금 세상은 변했어요.
지금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한글을 배워요 이제. 예? 여러분 지금 BTS 방탄소년단 노래 있잖아요. 우리 한글로 된 거를 외국 애들이 시부렁시부렁거리면 다 배워요 그대로.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연극 공연이 있었어요. 300석이래요 300석. 근데 영어 번역 하나도 없는 거래요. 한글로 한 거래요. 100% 한글. 근데 300석이 꽉 찼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구인들이 전 세계가 우리나라 음식, 우리나라 문화, 우리나라 거 지금 난리예요. 예. 참 놀라운 일이죠.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좀 더 사셔요. 예? 예. 좀 더 사셔요. 요새 또 나오더라고요. 지금 암 퇴치 기술이 획기적으로 개발됐대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요새 계속 나와요 지금. 암 퇴치 기술, 암 발견, 암 치료 지금 계속 나와요. 한 10년만 버티셔요. 예? 그럼 이제 한 150까지 사는 거예요. 150. 예, 조금 견디셔야 돼요. 좋은 세상 보고 가야지. 세상에 나라에서 돈도 주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 나라에서 꽁돈도 주고 좋은 나라지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무슨 얘기하느냐? 철공소를 만들어야 된다. 나라에서 철공소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말하면 뭔지 제철소예요. 제철소. 놀라운 얘기요. 놀라운 얘기. 왜냐? 새를 만들어야 농기구도 만들고 무기도 만든다 이 말이요. 그러니 국가에서 전문적으로 새. 맞으면 제철소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있어요. 나라에서 요즘 말하면 농업연구소를 만들자는 거예요. 농업연구소. 그래서 종자개량도 하고, 농업을 쉽게 할 수 있는 농기구도 개발하고, 이거를 국가에서 해야 된다. 옛날에는 농업이 전부잖아요, 농업이. 자, 여러분, 이거 놀라운 얘기잖아요, 그 시대에. 에? 우리가 이런 것을 만약 실천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가 됐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있었냐면 이제 한말에 있었잖아요. 한말에. 그죠? 한말에 개화파들. 일본은 그때 뭘 한 거예요?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서 결국 우리나라를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신 못 차리고 개방을 안 하고 개혁을 안 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 뺏겨서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사실은 이때 18세기에 이런 기회가 있었다. 근데 그때 누구요? 정조임금이라는 훌륭한 임금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정조는 개혁군주요. 개혁군주고 공부를 엄청 한 임금이요. 아마 조선 역사에 세종대왕 다음으로 공부를 많이 한 임금이 정조임금이에요. 또 개혁군주고. 근데 불행하게도 일찍 또 죽었어요. 암살당했다고 하죠. 네. 그래서 그 후에 정조 죽은 다음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완전 거꾸로진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 뒤에도 지금 실학자가 많이 있는데, 또 시간이 또 제가 오늘 조금 더 일찍 가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이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한 10분 일찍 끝내겠습니다. 괜찮죠? 예. 그래서 오늘은 유학 가운데 실학은 그래서 우리나라 실학은 청나라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사실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실학.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유교가 바로 실학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감사하고 반갑고요. 또 부디 건강하시기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